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염혜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관련 보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한 주 앞두고 여야 후보자 할 것 없이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나 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자리로 각 지역의 후보자 수만 해도 상당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면서 각 방송사들도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나 여론조사 결과, 토론회 등과 관련된 보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유권자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는지, 유효 투표의 범위는 무엇인지 등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반복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로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제1회 지방선거 투표율이었던 68.4%에 비해 투표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유권자들 역시 또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SNS에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주변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특정 후보 지지나 투표 호소가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개인의 단순 의사표시와 선거운동의 경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참여 모습이라든지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실 자칫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연 기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심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거는 유권자가 받아드는 투표용지가 모두 7장이라는 점입니다. 장수가 많은 만큼 투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치러지는데요. 기표소에 2번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겁니다. 1차 투표는 시도지사와 구청장, 시장, 군수, 그리고 교육감 이렇게 3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석 장에 모두 기표를 한 뒤에 한꺼번에 투표함에 나오면 이번에는 2차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넉 장인데요.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출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1인 7표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덜어 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5표고 세종특별자치시는 4표만 행사하면 됩니다. 반면에 더 많은 곳도 있는데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등 12곳인데요.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8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투표 용지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를 두고도 유효와 무효표가 갈리게 됩니다. 기표란 외에 다른 부분에 도장을 찍은 경우라고 해도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백의 도장을 한 번 더 찍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 기표란에 찍고 또 정당이나 번호, 이름 부분에 한 번 더 찍는 것도 무효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자 부분에 도장을 찍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투표용지에 2사람에게 기표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어디에든 글씨를 쓰는 건 안 됩니다. 투표용지를 접다가 다른 후보 칸에 묻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신 적들 있으실 텐데요. 다른 칸에 묻은 도장을 보면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찍은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처리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이나 또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졌었는데요.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까지 SNS,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직접 의견을 표명해도 되고 기사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퍼나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물론 이런 활동을 하고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을 하거나 후보자를 사칭해서 글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증샷은 투표 용지만 찍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손등 같은 신체 부위에 기표 도장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경우가 많았죠. 이런 건 허용되지만 기표가 됐건 안 됐건 간에 투표용지를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건 불법입니다. 네, 인증샷은 투표 용지에 찍지 않으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들 보도가 돼서 좀 더 유권자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님은 또 6.13 지방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12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11개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과포장되고 있고, 또 방송사들은 한국당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꺾기 위해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방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중적인 의견에 편승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밴드웨건 효과나 내 의견이 시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침묵하게 된다는 침묵의 나선 효과를 우려한 발언으로 짐작됩니다. 여론조사의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신뢰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관의 조사 결과라면 잘못된 편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가 더해진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미리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인지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로서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과 또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선택을 도와주고 난립하는 후보자를 거를 수 있다는 순기능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그 선택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같은 시기에 실시한 조사라고 하더라도 방법이나 표본 추출, 또 질문의 내용과 순서 등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민의를 왜곡하게 되고 또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을 신청한 여론조사 기관만이 그 결과를 공표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 시스템과 분석 전문 인력, 또 여론조사 실적 등이 등록 허가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업체는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이틀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조사 업체들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서 질문할 수 없고요. 또 대답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됩니다. 유권자들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할 때 누가 의뢰해서 어떤 기관이 조사를 했는지, 또 신뢰도나 오차 범위는 어떻게 됐는지 등을 반드시 함께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제한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거 전 6일부터 선거 투표 마감 시각까지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7일부터 이미 결과 공표가 금지됐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승산이 있는 쪽에 표를 던지게 되는 밴드웨건 효과나 또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게 되는 언더독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볼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일단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참고 자료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염혜원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프라임과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초콜릿, 커피, 탄산음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과하면 몸에 해롭지만 이제 현대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무언가를 흥미롭게 파헤쳐보는 다큐 S프라임은 지난 방송을 통해 카페인을 조명해봤습니다. 초콜릿이나 커피, 탄산음료와 같은 것들은 영양소를 얻기보다는 심리적,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호식품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카카오나무, 차나무 등 60여 가지의 식물에도 있다고 합니다. 식물에 있어서 카페인은 방패이자 생존 전략의 하나입니다.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방어해주고 벌들을 더욱 쉽게 끌어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카페인이 인류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중국, 기원전 2세기경 이슬람 문화권, 4000년 전 멕시코 등 커피와 차,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의 효능을 알게 된 기원은 관련된 그림 자료들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전달하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커피나 차, 초콜릿에 든 물질이 카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연도 꽤 흥미롭습니다. 커피를 좋아했던 괴테가 화학자인 룽게에게 커피의 성분 분석을 제안하면서 카페인 분리 실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기 화합물로서의 카페인, 즉 분자 구조와 녹는 점, 끓는 점 등 화학적 성질을 다룬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커피나 차, 초콜릿, 탄산음료와 같이 매력적인 음료나 디저트로 먼저 떠오르는 카페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또한 카페인 1일 최대 권고 섭취량,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과 같은 유익한 정보와 함께 콜드브루 커피가 다른 추출 커피보다 카페인 함유량이 많은 이유,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방법 등 대표적 카페인 음료인 커피와 관련된 궁금증들도 풀어주며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차도 대표적인 카페인 식품입니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만 햇빛을 많이 받고 잎의 크기가 큰 대작 녹차는 카테킨이 더 많이 함유되어 카페인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궁금했던 녹차의 카페인과 커피의 카페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차나무 잎에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커피에 비해 녹차에 든 카페인은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 쓰이는 물이
녹차에 쓰이는 물보다 뜨겁고 같은 양의 커피에 쓰이는 원두의 양이 녹차에 쓰이는 찻잎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녹차의 카페인이 비교적 적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의료에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아의 무호흡증 치료나 카페인의 칼슘 억제 효과를 활용한 뇌암 치료 등 카페인이 지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전문가의 차분한 원리 설명과 다양한 자료 화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각성 효과를 주지만 과할 경우 예민해지거나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카페인을 일상에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줬습니다. 무심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보다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 오후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게 더 효과가 높다는 전문가의 조언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 신뢰가 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카페인을 다룬 지난 다큐 S-은 카페인의 발견에서부터 효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여대 앞 사진관 몰카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몰카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장소까지 침투한 몰카 피해의 공포를 YTN이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지하철역 화장실을 검사하는 수사팀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화장실 칸마다 레이저를 비춰가며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용변을 해결하는 기능적 공간인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개탄스럽습니다. 몰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그것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포기했다고 말하는 시민의 인터뷰는 몰카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발달한 기술이 사람들의 그릇된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는 몰카 범죄의 증가세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프로 제시된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6년 5,800여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징역형은 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몰카를 찍고, 보고, 퍼뜨리는 모든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의 충격은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카는 사회적, 심리적 살인 범죄와 마찬가지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는 과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몰카의 심각성과 공포에 대한 이번 뉴스는 몰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몰카 단속을 강화하고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물리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줬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자막이나 정확한 제품명 제시가 필요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을 전하면서 방송된 의식 잃은 운전자 경찰이 심폐소생술 구조라는 자막은 운전자와 경찰이라는 단어가 분리되지 않아 한 번에 명확한 의미를 인지하기 어려웠는데 경찰이 의식 잃은 운전자 심폐소생술 구조로 고지했다면 의미가 더욱 명확히 전달됐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북미 정상회담의 12일 10시 개최 소식을 속보로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백악관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등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전하고 자세히 정리해 주목을 이끌었는데 개최 시간이 한국 시간인지 싱가포르 시간인지 명기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식용유 3개 제품 회수라는 스크롤 자막이 방송됐는데 건강과 관련된 뉴스로 시청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 내용이므로 해당 제품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야 했고 이에 대한 본 뉴스도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명지대 교수로부터 양성평등과 언론 보도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은 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매우 컸고 앞으로도 보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홍대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항의 시위와 지난주 한 여권운동단체가 페이스북 사무실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한 것도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인식이 남아있고 미디어의 보도 역시 차별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여성학자와 활동가들,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양성평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진보를 이루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 발전한 우리 언론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최근 연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근래 일어나는 이러한 소위 갈등 상황은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시각차와 깊이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홍대 모델 사진 유출 사건 및 이에 대한 편파수산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는 여성주의 측과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측이 각각의 논리로 첨예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대립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런지 글을 읽을 때마다 이편저편의 의견에 자주 휩쓸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귀중한 논의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젠더 이슈는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다루기에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담론이 합리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언론이 해야 할 몫이 매우 큽니다. 특히 젠더 이슈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파적 색채가 덜한 방송이 공론장의 역할에는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대 모델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최근 YTN의 뉴스 리포트와 패널의 분석 및 좌담은 사실 보도에도 충실했고 균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양측의 기본적인 시각차나 사실관계 오류 또는 논리적 오류를 짚어보는 깊이 있는 분석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미디어가 더욱 민감한 젠더 감수성과 깊이 있는 통찰로 남녀 모두 차별과 혐오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